안녕하세요.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.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이 떡상했습니다. 코스피가 갑자기 멈췄고 격차가 오늘 어마어마해요. 5%의 격차. 지수가 하루에 같은 나라 증시가 5% 격차가 벌어지는 게 상당히 드물거든요. 그렇다고 뭔가 딱 어디 한쪽이 악재가 있었다?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코스피가 악재가 있었다? 꼭 그건 아니에요. 음, 코스닥이 많이 오른 거죠, 사실. 3.7%의 폭등 흐름이 있었고, 코스피는 1.5%나 떨어졌습니다. 정부의 대책이,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죠. 아주 달가운 소식입니다. 음,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큰 우량주들만 다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소외되거든요. 우리가 정말 좀 화끈하다. 아, 주식할 만하네. 용돈 좀 벌었다. 코스닥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우선은 좀 이번 대책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비꼬자면은 뭐 얘기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거 차차 얘기 드려보고요. 아무튼 간에 뭐 어느 한쪽이라도 잘 올라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다행이죠. 저는 아무튼 좀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참 재밌어요.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드릴 때는 정말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. 근데 지난주에 하루 제가 빼먹었거든요. 안 눌러주셨어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요즘 감기가 많이 돌아요. 주변에 감기 환자 은근 많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, 한번 볼까요? 그러면 우리 코스닥 지수 먼저 보자고요. 얼마나 화끈했는지.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제 좀 엠바고 정책 내놓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좀 마음에 안 듭니다. 뭐 반칙이 왜냐하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양극화 정보에 있어서도 평등이 필요한데 한국은 정보에 있어서 불평등한 나라인 것 같아요. 이제 정보를 물론 합법적으로 만드는 정보들 있죠. 취득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에서 그거는 능력이죠. 그걸 뭐라는 건 아니고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들.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책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관여를 하거나 뭐 하면 안 되죠. 알면 안 되죠. 알아도 주식 소문 내거나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. 한국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. 종목이면 종목이고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? 내부자들, 기업 내부자들이나 그런 정보에 의한 것들은 좀 별로 티도 안 나고, 뭐 아주 작전을 하는 게 아니면. 근데 이제 완전히 굵직한 것들, 이거는 정부 관계자라든지 아니면은, 특정 기자들이라든지 그들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나 종목들이 미리 움직이는 경우가 지금처럼 너무 많다는 거죠. 이건 좀 고쳐 나가야죠. 잘못된 거잖아요. 그쵸? 음, 분명히 합법적인 건 아닐 테고, 그쵸? 근데 못 잡죠, 뭐.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, 그거 관련돼서요. 음, 아무튼 간에 코스닥은 많이 올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반면에 코스피를 보시면은 조금 걱정스러워요. 단기적이지만. 어, 지금 아예 뭐 흐름이
오늘 하락하면서 불확실해졌어요.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환율이잖아요. 환율 정책이 저는 참,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, 뭐 어쩔 거라는 건지, 원화 약세 이 부분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거든요. 원화 약세는 투기적인 공격에 의해서 원화 약세인데, 그거를 싸워서 이게 적을 알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, 적을 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뭐 서학개미들 때문이다. 그 서학개미들 때문이 아니에요. 그게 적이 아니거든요. 지금 이제 환율의 문제는 외환보유고가 한국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. 4천억 불에서 4,300억 불 그 사이인데 권고치의 절반 수준입니다. 그러면은 사실상 권고치의 한 70%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왜 그러냐 하면, 왜 계속해서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그 정도 선이냐 하면,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으니까. 근데 권고치는 왜 8천억 불이 넘냐?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해서라는 거죠. 이게 뱅크런이 은행에 돈이 없어서 뱅크런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. 어느 한순간에 은행에 돈이 싹 빠져나가는 게 뱅크런이잖아요. 그래서 은행이 파산해 버리지요. 지급 불능 상태가 돼버리고. 공격 당하는 와중에 불안해지면 한국 자산을 다 매각시켜버린다는 거죠. 그럼 뭐예요? 원화런이 되는 거죠. 원화를 다 팔아버리는 거죠. 아니면 이게 뭐 투기적 공격이 먼저냐, 아니면은 한국 금융시장이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느껴서 먼저 빠진 게 먼저냐, 자산이.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이에요. 첫 번째 공격할 수 있는 근거,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. 펀더멘탈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일 요인들이 많단 말이죠. 특히 내년까지 해서.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와중에 제가 봤을 땐 한미 무역 협상이 잘 된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. 근데 이제 잘못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.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.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. 외환 관련돼서 시장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급했던 것 같아요. 1년에 200억 불이 적지 않고, 그거 10년이면은 2천억 불. 이거 역시도 워낙 약세 요인이 당연히 되죠. 그쵸? 그러면은 최소한 1년에 200억 불이라도 통화수합 체결을 하고 한미 무역 협상을 진행을 했다면, 뭐 아주 큰 금액, 무제한 통화수합은 아니지만 200억 불이라도 했다면 원화가 공격받는 일은 없죠. 이거는 좀 잘못된 점이었다고 봐요. 한미 무역 협상에서. 지나간 거고요.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뭔가 원화 약세에 공격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좀 그런 선언을 한다든가, 앞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 향후 3년간 외환 보유고를 점진적으로 7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. 이런 얘기가 사실 구두 개입으로 했을 때 투기 세력한테는 먹히거든요. 근데 지금 무슨 국민연금 활용한다. 국민연금이 우리 돈이잖아요. 응? 국민연금 우리 돈인데 왜 국민연금을 맘대로 활용을 하려 그러죠? 국민연금은 어, 어떻게 보면은 좀 개별적으로, 좀 독립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주변의 개입도 받지 않는 게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왜 국민연금을 갖고 또 그러나요? 나중에 우리 받아야지 될 돈인데.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수익을 잘 올릴 수 있게 그냥 독립적으로 둬야지 맞는 거죠. 수익을 못 내면 문책하고. 근데 이제 그 국민연금에 개입을 해서 환율 뭐 어떻게 하겠다?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.
국민연금이 중국 국부 펀드나 아니면은 아랍 쪽 국가들 펀드나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거기보다 돈이 많아요. 맞나요, 돈이 거기보다? 국민연금을 내세워서 싸움을 하겠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100%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. 지금 그러니까는 보세요. 구두 개입하고서 쭉 올라갔죠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국민연금 활용하겠다 하고서 다시 올라가죠. 안 먹힌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륜 있고 영리한 사람들, 예를 들면은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라든지 뭐 좀 환율하고 금리랑은 다를 수 있지만 구두 개입과 뭐 전략을 잘 펴는, 뭐 지금도 파월도 곧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, 미국에서. 그런 노련하면서도 영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, 수장이. 그런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지금 한국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, 과거부터 계속 그랬거든요. 뭐 계속 이런 식이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보세요. 이 상태에서 지금 개입했던 것들, 한국에서 그 선들을 넘어버려요. 그러면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고 폭발적으로 올라버리는 거죠. 그러면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. 그러면은 당장 코스피는 위험할 수 있어요.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2조 매도했습니다.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약간 우리가 전략이 복잡해졌어요. 실질적으로 이 환율 문제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, 한국이 지금으로서는 3% 미만이에요. 확률은 제가 볼 땐 3% 미만인데, 그 3% 미만이 낮은 수치냐, 높은 수치예요. 1% 미만이 와야지 되는데, 그 수치가 3% 이상이라는 것은, 3% 미만이라는 것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가능성 확률로 따져보자고요. 1% 미만이었다가 3% 미만이라는 거는 3배가 증가한 거죠. 위험성이 그만큼,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까딱 여기서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속도가 빨라지면 이건 큰 문제가 돼요. 그럼 다시 금융위기 오는 거죠. IMF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좀 긴장하고 잘 해야지 될 국면인 건 맞습니다.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들이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을 좀 주가를 많이 망가뜨렸다고 봐요. 오늘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거의 전멸이에요.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%나 하락을 했고요. SK하이닉스, 삼성전자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을 했고, 주요 종목들 뭐 현대중공업이며 다 떨어졌어요.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벤처 펀드에 대한 특혜, 그런 부분들이 크죠. 거기서 수익 내는 게 더 유리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좀 쏠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, 코스닥 쪽으로.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코스닥 쪽이 앞으로 이 계기가 좀 유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, 한국은 바이오주가, 코스닥은 세단 말이죠. 성장 가치가 꽤 높단 말이죠.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. 뭐 MOU가 됐던, 실계약이 체결이 됐던, 그 성장 가치는 상당히 크거든요. 뭐 코스닥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최근에 올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장의 실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
기술력이 이미 인정이 된 거잖아요. 뭐 코롱티 슈진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. 그럼 돈이 어디로 올라갈까요? 그러니까 기관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은 돈이 들어갈 부분은 코스닥에서는 성장성을, 특히 뭐 벤처 얘기가 있어서 성장성을 안 볼 수가 없는 건데, 그냥 벤처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갈까요? 테마주, 뭐 AI 관련된 벤처도 많죠. 그렇지 않아요. 기업 분석해보면은 3년 안에 사라질 회사도 많을 것 같아요. 코스닥은요. 충분히 기업 가능성을 따지겠죠. 기업 분석을 하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, 제가 이제 코스닥 유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면은 안 됩니다. 그냥 많이 오른다고 테마에 휩쓸려서 막 들어가지 마세요. 분명히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세요. 어떤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지. 왜냐하면 코스닥은요, 기술 특례 상장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특례를 받아서 상장이 됐는데 실제로 이 기술이 써먹힐지 안 써먹힐지 그게 정확히 판단이 된 상태에서 상장이 안 된 기업들도 많다는 거죠. 더 이상 투자 유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뭐 유상증자하고, 그러다가 반토막 나고 적자는 계속 나고, 또 그 이후에 투자 유치 계속 안 되고 상폐당하고 회사 없어지고, 그럴 종목들이 많아요. 괜히 테마주 잘못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요. 보시고 정말로 벤처인데 기술력이,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실적, 어디에 실제로 뭐 계약된 실적이 있거나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, 제품이나, 그러면 더 좋고요.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. 그리고 PER, PBR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. 코스닥에서 PER, PBR이 아무 상관없어요. 네, 그런 건 무시하시고, 이 기업이 건실한가, 기술력이 진짜 활용이 될 수 있고 계약이 될 수 있거나, 아니면 제품이 향후 미래에 이게 뭐 팔릴 수 있거나, 그런 거 따져보셔야지 됩니다. 이미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 상위에 다 랭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많이 올랐고,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라오면 매물이 또 더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,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어서 덩달아서 오른 게 크다고 봐요. 그래서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고 코스닥의 비중을 늘려 잡으라,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 다음에 그럼 코스피, 하이닉스는,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버릴 거냐?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지금 계속 환율에서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코스닥이 계속 오를 거예요. 원달러 환율이 의미 있게 좀 무너지지 않으면은 코스닥이 계속 갈 거예요. 코스피는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환율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이 정도면은 안심해도 되겠다 라는 어떤 함의, 그러니까 그동안 투기 세력들이 더는 안 되겠다, 여기서 그냥 잘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들, 그때가 되면은 코스피가 집중적으로 또 오를 거예요. 그동안 특히 뭐 잘 나가다가 빠진 종목들 있죠. 요런 류의 종목들,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코스닥 종목, 코스피 종목들, 그리고 오늘 뭐 하이닉스 계속 좀 밀리고 있는데 다시 끌고 올라갈 겁니다.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? 빠지죠. 코스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누가 먼저 빠질까요? 그러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빠질까요?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들, 기술력이 없거나 뭐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들, 그런 종목들은 폭락합니다. 그래서 그 지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. 환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지표를 잘 활용을 하셔서, 지금은 어쨌든 외환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코스닥 쪽으로 계속 쏠릴 가능성이 커요. 근데 이 현상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.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꼭 보시고요. 그 대신에 좀 약간 시각을 단기성으로 가지고 가세요. 코스닥에 대해서.
단기성으로 가져가시다가 환율 상황이 안정이 됐다, 이제 좀 외환 위기와 관련될 수 있는 뭐 정기준 원장의 언급이나 그런 고환율과 관련된 뉴스들도 사라지고 환율이 진짜 이제는 안정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코스닥 잘라버리고 코스피 원래 주도하던 종목들,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, 반도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뭐라 그럴까요? 전략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시청하세요.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. 이 전략에 대해서는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 쉬는 날 아니죠? 다음 주 금요일.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녹화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